한반도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수해 피해를 많이 봤는데 북한 역시 예외는 아니죠. 왜냐하면 붙어 있으니까요. 네. 조선중앙방송이 최근 이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7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라며 폭우 주의 경보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 북한의 수해 피해에 대해서 딱히 보도된 게 없어가지고 실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폭우주의 경보를 내렸다고 하는데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한국은 이렇게 폭우주의 경보가 내리면 여러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관계 수로를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뭐 댐의 수위를 조절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도 이 방송 보면서 아니 폭우 경보를 내린들 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작년이죠. 신의주 인근 위화도라고 얘기하는 그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내렸고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관계 수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압록강의 수위 조절을 북한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이 단둥과 신의주가 붙어 있는데 단둥은 피해가 거의 없었단 말이죠. 모든 피해는 신의주 쪽에 집중이 됐고 심지어는 김정은이 여기를 이제 수해 복구하면서 뭐 몇 차례나 현지 지도를 했던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피해를 이제 뭐 미연에 방지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수해가 나서 피해가 나면 관료들을 숙청시키고 뭐 더 나아가서 책임을 물어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하게 되는데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빚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뭐 이게 북한이 관계수로나 어떤 홍수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되지만 뭐 북중 국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접경 지역에서도 보면 북한의 모든 산에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홍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나면 또 애꿎은 관료들에게만 이렇게 책임을 묻고 하니까 이런 악순환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뭐 김정은이 그 신의주 위화도 지구의 수해 복구가 끝나서 인민들을 위한 뭐 최상의 그 시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방벽까지 조성을 했다라고 해서 김정은이 직접 그 방벽에 서 있는 영상까지 공개를 북한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단동에서 바라보는 신의주의 모습은 여전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금 뭐 북한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는 단기간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뭐 한 달 만에 집을 뚝딱 세우고 뭐 3개월 만에 모든 수해 시설을 다 정비했고 심지어는 압록강의 제방까지 다 완벽하게 쌓았다. 이렇게 선전 다 했어요 벌써. 하지만 지금 단동에서 그 북한 신의주를 바라보면 매일 밤같이 밤낮으로 일을 하고 그 수해 복구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북한이 이렇게 그 폭우주의 경보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년에는 이 신의주 그 폭우 피해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네. 올해는 그 보도를 안 하는데 혹시 왜 그런지 그 좀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북한의 언론이라는 건 우리처럼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사실 네. 이제 뭐 한국의 언론도 이미 이제 정보 자체를 취사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근데 북한은 자신들의 치적을 이제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네. 작년에 신의주 수해는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였거든요. 그거는 단둥에서 보면 이미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북한이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당연히 그걸 공개를 했고 또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부각되는 건 뭐였습니까? 김정은이 심지어는 고무보트 타고 현장에 직접 갔다.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수해 자체가 나면 그걸 뭐 인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김정은이 거기에 어떻게 했는가 이걸 계속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몇 차례 현지도를 가서 여기를 복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모든 이 초점은 신의주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당의 방침으로 얼마나 주민들에게 그 효과가 있었는가 그걸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걸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또 그 북한 내부에 어떤 수해가 났는데 거기에 뭐 이런 피해가 있었다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개하면 오히려 이제 그때 막 했던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죠. 굳이 뭐 거기에 어떤 피해가 난 거에 대해서. 네네.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시를 해서 모든 어떤 공사가 끝났고 성과가 막 이제 자랑을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또 피해가 났다. 그건 너무 완전히 이 최고 존엄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피해를 자체를 북한이 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앞서서도 막
밤낮으로 막 그렇게 일해서 속도전을 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막 빨리빨리 짓다 보니까 당연히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품질 같은 경우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막 평양 아파트 막 금이 간다든지 붕괴된다든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그렇죠. 기본적으로 북한의 건설이라는 거는 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다른 사례를 들지 않아도 그 신의주 수해복구 작업 과정에서 중국에서 촬영한 영상 일부가 공개가 됐거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 유튜브에 저도 공개를 했는데 네. 보고 있으면 정말 저게 70년대 건설 방식도 저렇게는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김정은이 그 자리 현지 지도를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하는 건물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는 이제 크레인이나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새로 이 철근으로 만든 비계를 사용해서 이 계단을 만들어서 이제 작업자들이 이제 거기 올라가곤 하는데 거기 김정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로 만든 다리입니다. 네, 그 정도니까 뭐 다른 건설 현장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부실 공사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이 북한이 계속해서 자꾸 건물을 짓고 뭐 김정은 시대 성과다 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심지어는 뭐 가장 고층 빌딩 뭐 50층 이상도 지금 계속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통일되면 나중에 다 허물어져요. 그건 누가 살겠습니까? 뭐 내진 강도 이런 내진 설계, 내진에 대한 거 뭐 이런 안전에 대한 거 전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자꾸 저렇게 이 보여주기식 건축물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최근 평양에 짝퉁 스타벅스나 북한판 이케아 같은 서구식 소비 매장이 등장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이런 서구식 소비 문화를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역시 김정은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뭐 미제국주의라고 욕하고 뭐 미제를 부시자, 집부시자 뭐 이렇게 이제 선전하면서 정작 평양 시내 한가운데는 이렇게 스타벅스 상품이 유통되거나 심지어는 또 짝퉁 스타벅스를 만들었어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지금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 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보여졌거든요. 네네. 자, 이러한 것들이 과연 북한 일반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낭랑 애국 금강관이라고 해외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외화 상점으로 이제 되고 있고 또 평양의 아주 일부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커피 한 잔에 지금 그 10달러가 넘는 뭐 그런 곳인데 와. 과연 누가 여기에서 지금 북한 주민들 중에 누가 이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소비 문화의 변화라기보다는 북한 당국이 외화를 벌기 위한 뭐 다양한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정말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김정은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들 물자가 없잖아요. 결국 중국으로부터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상류층들이나 뭐 그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물자 자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부터 이러한 물자는 들어오고 있지만 그 앞서 뭐 장마당 시장 쌀값도 얘기 우리가 했는데 뭐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어떤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이 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니까 그 러시아 기자가 그 막상 그 북한의 그런 뭐 관광지구라든지 가서 촬영을 했는데 네. 뭔가 다 의도된 연출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폭로를 해가지고 네. 파장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사실 러시아 기자가 촬영한 것은 이제 원산 갈마지구 준공식이었는데 김정은이 가장 강조하는 지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 원산 갈마지구를 준공식을 했고 뭐 전국에서 인민들이 근로자들이 모여와서 여기에서 이제 휴양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러시아 기자가 직접 가서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준공식 때 러시아 대사도 참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가 갈 수밖에 없었는데 김정은 수는 두 가지를 노렸겠죠. 하나는 정말 그 러시아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해외 관광객들을 통해서 외화를 버는 것 그걸 노렸을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인민들을 위해서 일하 휴양시설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뭐 전국 각지에 지금 인민들이 와서 뭐 휴양을 즐기고 있다. 이게 계속 북한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기자 눈에 봤을 때는 이게 의도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휴양시설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휴양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의도된 연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게 러시아 기자에 이렇게 딱 포착이 됐던 거겠죠. 같은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서 반복하고 있거나 뭐 같은 사람이 계속 뭐 당구를 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만큼 이 북한 내부에 김정은이 하는 그 정책의 어떤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이러한 정치 선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그 80주년 중국의 정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이제 네. 참석한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6년 만이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중국 열병식에 참석하는 또 66년 만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그동안의 딱 흐름을 보면은 이 북한이 중국이랑 사이가 이제 안 좋아지고 러시아에 붙었다라는 그런 플로어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노선을 변경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다자 외교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모험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푸틴과 시진핑과 관련해서 푸틴이나 시진핑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회담을 했고 당연히 뭐 그런 이제 양자회담에 대한 그 사진이나 또 선전은 지금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자회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시진핑과 또 푸틴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러한 북중러의 밀착 관계는 신냉전 구도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얼마 전에 뭐 한미 한일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한미일 삼각 구도가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중러 삼각 구도가 자신들의 체제를 뭐 존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든든한 이 뒷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러시아 전쟁에 이제 파병을 하면서 중국과 약간 소원해진 관계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일반적인 분야의 지원은 결국은 중국을 제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러 간의 관계의 어떤 돈독함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거기에 중국과도 등지지 않고 북중러라는 어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적인 이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또 하나 북한은 지금 가장 관심을 두는 거는 북미회담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의 체제를 인정받아서 이 두 국가 체제를 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일 텐데 지금 미국과 어떤 그 냉전 구도가 한미일과 뭐 북중러 이렇게 이제 완전히 갈라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냉전 구도가 미국과 어떤 러시아의 대립 구도, 미국을 중심으로 뭐 러시아와 중국과의 어떤 대립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거는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협상의 어떤 레버리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북한의 김정은으로서는 최대의 어떤 그 외교적인 지금 성과를 노린 하나의 도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욕타임즈가 이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2022년 11월 이후 공식석상이 총 39차례 등장을 했는데 그중 24차례가 군 관련 행사였으며 최근 김여정이 김주애의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이 4대 세습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네, 사실 이 북한 정보라는 것에 북한 정보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뉴욕타임즈가 그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의 NHK에서 이렇게 김주애의 후계설이 확실하다 뭐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또 이러한 논의가 이 국내 언론에 많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북한 정보의 흐름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뉴욕타임즈와 NHK 방송에서 이런 기사를 냈을 때 누가 이러한 조사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누가 이 기사의 그 정보 소스인가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NHK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특정 그 연구자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이 기사를 냈단 말이죠. 근데 그 특정 연구자는 김주애의 4대 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원소스를 받아서 NHK가 이제 보도를 하면 마치 한국에서 그냥 NHK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정보나 뭐 소스를 받아서 그렇게 김주애가 확실히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또는 그렇게 외신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있는 것처럼 그걸 또 인용 보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북한 정보의 하나의 흐름인데 근데 그 원소스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국내 학자의 주장을 NHK 외신이 받아서 그거를 보도를 하고 그 보도를 다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부각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4대 세습이 확정되었다라고 볼 만한 어떤 그 원소스는 사실 없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북한 내부의 어떤 문건이라든지 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자꾸 그 김주애 4대 세습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김정은의 어떤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김정은은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나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성으로서 김주애가 4대 세습에 통해서 후계자가 되고 뭐 그걸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북한 정부의 그 흐름을 좀 우리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외신에서 보도했다. 그 외신 보도의 원소스가 어디인지를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김주애가 계속 공식 석상에 나타나고 비중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한간에서 숨겨둔 아들이 있는데 약간 그 아들이 뭐 상태가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김주애가 아니라면은 어떤 인물이 그 후계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생각해둔 그런 시나리오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우리 국정원에서는 북한에 네. 분명히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러면 어느 날 후계자로서 정말 김정은의 그 지금 사실 김정은의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많이 안 좋죠. 네, 하지만 김정은이 뭐 급사하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면 후계를 논의하기에는 굉장히 이른 나이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뭐 정말 김정은의 어떤 건강 문제가 생기고 후계자를 지목해야 될 때 숨겨놓은 아들, 원래 이제 아들에게 그걸 계승할 때 역시 또 이게 4대 세습이라는 굉장히 나이의 부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정은도 30살 때 30대 나이 때 등극을 할 때 북한 내부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아니 저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탈북민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본인이 군대에 있었는데 이 최고 지도자라는 거는 최고 존엄이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김일성이 나뭇잎 타고 천지 건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전지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 존엄은. 그래서 이 탈북민이 증언을 한 걸 들어보면 김정은이 최고 지도로 등극할 때 30대 그 나이 때 이미 군대 내에 그런 영웅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 선전물이 배포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이야? 사실이야? 이렇게 의문을 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 김주애를 4대 세습의 후계자로 지목을 했단 말이죠. 북한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10대 어린아이에. 그다음 더군다나 또 북한 내에서 가장 지금도 여전히 북한 사회에 깔려있는 그 남존 여비가 너무나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북한의 아무리 최고 존엄이 지도자가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거를 과연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나중에 정말 김정은의 아들이 있다면 그 후계자로서 아들을 등극하는 과정에서 그 길을 놓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지금 김주애를 활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잖아요. 어쨌든 그 자녀가 나와서 뭐 군 관련된 행사에 참여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러시아 대사를 만난다든지 이런 외교적인 자리에까지 지금 김주애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조금씩 불식시킬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김정은이 내 아들이다, 후계자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김주애가 자신의 이제 친애하는 뭐 자녀, 뭐 존경하는 자녀, 자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자제가 그러한 주민들에게 일부 노출되면서 어떤 그 거부감에 대한 거를 불식시키고 나중에 정말 그 아들이 등극을 했을 때 이러한 거부감 자체가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여성이 지금 북한 내부 상황에서 김주애가 이라는 이 김주애가 최고 지도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낮다. 더군다나 오히려 그 정말 우리가 뭐 숨겨놨다고 표현하지만 뭐 숨겨놨다는 우리 표현인 거죠. 그냥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이 4대 세습이 될 그 시점이 되면 공개를 할 때 이 김주애는 그 길을 놓는 하나의 연출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김정은이 급사하거나 통치권을 상실했을 경우 뭐 후계 구도라든지 체제 전환, 주민들의 동요 등 현실적인 그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많은 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뭐 김정은의 건강 내일이라도 사실 뭐 급사에도 뭐 별번 이상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김정은이 죽으면 다 끝나나 또 그 뒤에 이 대를 위해서 다 나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 지금 4대 세습의 어떤 준비 과정 없이 급사했다. 저는 북한 체제가 급속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 존엄입니다. 그러면 그 혈통에 의해서 지금 세습이 되는데 그 혈통이 아닌
다른 사람이 최고 존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그 불가능한 겁니다. 백두 혈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군부, 왜냐하면 김정일과 김정은을 이어지는 그때 상황에서도 뭐 북한이 집단 지도 체제, 군부를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그 김정은의 어떤 급사 상황에서 타대의 어떤 백두 혈통이 서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북한은 뭐 당연히 그 즉시로 붕괴된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겠지만 뭐 어느 정도 군부를 중심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꾸려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과연 그러한 체제를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집단 지도 체제 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최고 지도자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또 4대 세습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신의 혈통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꾸 이렇게 김주의 4대 세습 얘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4대 세습은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학자로서 4대 세습의 후계자가 김주애냐 아니냐 이런 뭐 논쟁을 하고 뭐 논거를 확보하는 것도 논거를 통해서 전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학자도 가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4대 세습의 김정은 체제 절대 4대 세습의 북한 체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북한 내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떻게 종전될 것인가. 김정은은 북경까지 가서 지금 북중러 이 회담까지 북중러 정상회담까지 연 상태인 거죠. 한반도 상황이 사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국내 정치 문제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반도 문제는 곧 또 한반도 문제,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는 곧 오늘의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문제 좀 더 관심 갖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 시대 거기에 이제 북한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새 정부가 뭐 바라는 것은 정말 지혜를 잘 발휘해가지고 뭐 북한과의 뭐 협상이라든지 그런 관계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잘 개입을 해가지고 정말 한반도 안보가 제대로 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통생통사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강동원 TV입니다. 네네. 네. 꼭 방문해 보셔서 많은 또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원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